미국의 지난 7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다음 달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의 긴축 속도 조절이 없을 거라는 예상인데요. 증시 상승 흐름이 끊길 거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시장 흐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프로TV 우리나라 경제 최고의 유튜브 채널 이코노미스트신데 최근 증시 지난 7월부터죠. 뭔가 좀 반등의 흐름이 조금 아주 확연해진 것 같아요. 요즘 그 흐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정확하게 7월 4일 지수를 바닥으로 지금 코스피만 뭐 한 9.4%까지 지금 올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반등을 이끈 요인이 뉴욕 시장에서 먼저 촉발된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이요? 네, 2분기 기술주들의 소위 빅테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광범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상당히 개인 중심으로 기습적인 반등을 일으켰고 그러한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이어지면서 지수가 단기 급등한 것 같습니다. 기습적인 반등, 단기 급등 그런 말씀으로만 봐서는 야, 뭐 이거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데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경기가 이제부터 조금 뭐 서서히 혹은 뭐 어떤 나라는 뭐 급격히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주식시장의 이런 계절상 지금은 통화 당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인상된 금리, 그다음에 통화 긴축, 유동성의 좀 긴축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스트레스를 주는 역금융 장세에서 이제부터 하반기에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실적이 조금 예상치를 뭐 빗나가는 이번 2분기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만 앞으로 3분기, 4분기 지날수록 특히 경기 측면에서는 내년 한 2분기가 글로벌 경제가 가장 조금 나쁜 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제부터는 금리보다는 기업 실적 또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년 상반 2분기에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예상을 빗나간다는 것은 좀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분기까지는 뭐 추정치를 거의 좀 상회하거나 충족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거시경제 흐름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도 원가 요인도 조금 올라가고 대신에 매출액은 줄고 고용을 감축하고 비용 절감에 애쓰겠지만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는 좀 애매한 실적 공백 기간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공백 기간이요. 사실 주가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기본이죠.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지금 7월 아까 말씀하실 때 7월 4일이었나요? 그 반등의 흐름에 조금 기대를 걸면서 야 이제 바닥을 쳤구나 하는 좀 낙관을 하는 투자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성급한 생각입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네, 단기 주가 예측이야 뭐 조금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상 이번 랠리는 좀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약세장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앞서 말씀드린 좀 유동성 요인이라든지 또 연준의 조금 통화 긴축의 금리 인상 폭이 한 뭐 7월로 정점을 치는 게 아닐까. 뭐 사실 또 9월에 75bp 인상 얘기가 다시 불거졌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서 긴축은 지속되지만 그 긴축의 하이라이트는 지나고 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좋았다. 라는 것이 이제 두 개가 만나니까 좀 스파크를 일으킨 것이지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나 또 연준의 통화 정책도 조금 비록 통화 긴축의 폭은 조금 앞으로 완화적이겠지만
조금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볼 때는 상당 기간,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두 다리 뻗고 돌격 앞으로 하는 시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긴축의 하이라이트가 지난 7월 FRB 연준이 금리 올릴 때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올리고 나서 하이라이트가 지나지 않았나? 뭐 약간의 그런 분석이 있다가 지난 7월 고용지표 일자리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9월달 연준도 다시 자이언트 스텝 할 거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안 지났다. 이렇게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9월까지 75bp 0.75%포인트를 인상하면 3번 연속 좀 75bp 인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뭐 이번 주에 뭐 내일 모레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월 소비자 물가. 네, 조금 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PC,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과 식음료 가격을 뺀 이 그 근원 CPI는 근원 소비자 물가는 한 6.1%로 예상되거든요. 전월에 5.9%에서 오히려 올라가는 근원 소비자 물가는.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서 물가는 6월보다는 7월 수치 이번 주에 나오는 7월 물가가 조금 진정은 되겠지만 근원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고착화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이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서비스 활동이 조금 좋아지니까 어제도 미국 고용 지표가 52만 8천 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켰듯이 실업률이 3.5%에서 임금 상승률이 전월비 0.5%. 굉장히 좀 그 화끈한 미친 고용이거든요. 미친 네, 워낙 고용이 경기 침체로 정말 뭐 부르기 머쓱한 정말 놀라운 뜨거운 경기 그 고용 상황인데 역으로 이제 이러한 뜨거운 고용 사정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근원 물가에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 그리고 당분간 이 정도의 페이스로 떨어지면 연말에 12월 말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한 지금 뭐 9% 내외에서 많이 떨어져도 7%대 초반. 그러니까 통화 긴축의 어쨌든 스케줄은 굉장히 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정점을 지나고 통화 긴축,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얕아지는, 계속 좀 될 거라는 그런 상황.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 실적에 타격을 주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 기업 실적을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때인가요? 네, 기업 실적이 어쨌든 긴축이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이제 지갑을 닫고 또 금리가 오르니까 설비 투자가 약해지고 그래서 지금 누리는 일시적인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활동 재개 어쨌든 붐도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좀 시들시들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거고요. 결국 최근에 전 세계 경제 예측 기관이 IMF나 세계은행이 경제 전망을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계속 수정하고 있는데 하향 수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여전히 높은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현상. 거기에 따른 조금 그 통화 긴축의 아직 지속성. 이 두 가지가 결국엔 경제에 대한 성장률 예측을 지금 조금 더 누르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인플레를 확실히 통제하고 있고 통제에 확실하게 성공할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좀 투자자들한테 못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가민가한 거죠. 물가는 떨어지는 거는 같은데 한쪽에서는 뭐 미국의 고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오히려 통화 긴축을 조금 긴축의 칼집에 넣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담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것은 반길 일이나 그걸로 인해서 조금 개인 서비스업 중심의 임금 인플레와 또 여러 가지 물가 상승
계속될 가능성, 이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조금 뭐 이렇게 안심하고 금리가 이제 그 낮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니 이제부터는 주식을 조금 안심하고 사자라는 시기로 보기에는 지금 하반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조금은 안심하고 사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이 좀 저가 매수에 좋은 때다라고 너무 낙관하면 안 된다. 노라는 좀 경고음을 우리 김 박사님은 울리고 계시네요. 투자자들이 좀 유념해서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 조금 많이 매수를 순매수에 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어떤 큰 흐름이 바뀐 겁니까? 우리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장을 조금 확실히 좀 좋게 다시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앞서 말씀 나눴듯이 이렇게 조금 같이 위아 더 월드로 이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바닥을 친 시점과 또 코스피가 바닥을 친 시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한 4조 이상 매수를 시작한 그 시기가 조금 다 일치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환율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부담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뉴욕 시장에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앞서 말씀 나눴던 통화 정책의 어쨌든 하이라이트의 부담의 완화 플러스 물가가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좀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비운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기습적인 매수를 일으켰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시스템 트레이딩, 그러니까 조금 기계적인 매수, 그리고 쇼커버링, 주가가 올라가면 또 공매도 같은 경우가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쇼커버링하는 그러한 역수급 효과가 같이 가세되면서 예상보다는 조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지금 뉴욕 시장이나 우리나라 증시나 거의 비슷한 그러한 반등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환율이 더 이상 이제 오르지 않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이 사실 들어와 순매수를 지속하면 그 외국인들이 무슨 주식을 사고 있을까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은 좀 궁금한데, 주로 뭐 어떤 걸 우리 외국인들은 요즘 우리 걸 사고 있나요? 네, 지금 삼성전자를 한 1조 정도 순매수했고요. 삼성전자를? 네, 나머지 이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어두운 전망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매출이 그렇게 늘지 않을 거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 저렴한 주식, 이미 이러한 악재를 어느 정도는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오만전자에 들어간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한 것 같고요. 특히 좀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그 2차 전지 종목을 또 집중 매수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쨌든 지금 화석 연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 어제 미국에서 나왔듯이 뭐 할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기차, 청정에너지, 신재생 이런 부분들은 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최근에 미국의 공장을 이제 많이 지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 전체적인 글로벌 어쨌든 그 2차 전지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보다는 뭔가 이니셔티브를 지는, 조금 주도권을 지는 우리나라의 어쨌든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높게 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추정합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뭐 반도체주를 샀다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6만 전자의 그 초반을 못 벗어나니까 조금 굉장히 그 탈진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외국인들은 이제 뭐 그 정도면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IT 제품 수요가 좀 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좀 안 좋지 않겠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어쨌든 반도체 매출도 전체적인 경기 둔화, 또 말씀하신 하드웨어 제품들의
어쨌든 판매 둔화, 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계속 넉 달째 둔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하반기에 극복해야 될 우량 실적주들의 또 수출 주도주들의 어쨌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가격의 저항감을 받아가면서 뭐 그것을 뚫고 저항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실적 둔화, 수출 부진에 대한 조금 부담을 안고 조금 주가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 금리 인상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저성장 아무리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때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궁금한데 크게 보면 부동산, 주식, 채권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본다면 각 자산별로는 어떤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부동산은 금리 인상 때문에 전 세계 부동산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나 캐나다 금리 인상폭이 컸던 국가일수록 또 직전 2020년부터 집값이 많이 올라갔던 어떤 도시일수록 지금 조정폭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부동산이 조금 집값이 부담을 느낄 것 같고요. 당분간 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수요 우위에 매수자 우위에 어쨌든 장세 그러니까 조금 사자가 적고 그다음에 팔자는 많은 그런 수급 불균형의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팔자가 많은 상태. 왜 그러냐면 금리를 인상할 때는 금리 때문에 금리에 가장 민감한 재화 아닙니까? 부동산이.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 때는 금리 때문에 좀 부담을 겪고 또 금리 인상이 끝날 무렵에서 일정 기간은 또 경기 침체, 고용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소득 감소 이러한 것들이 좀 부담을 계속 집값에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주식 시장은 뭐 말씀 나눴듯이 시장 전체가 조금 위기는 극복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할 수는 있다라는 정도.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장이나 S&P 500 한 3,600, 코스피 뭐 2,200, 300 이런 정도가 역사적 최근에 저점이었는데 이런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장단기물이 거의 붙은 상태고요. 미국은 전체적인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만성적인 역전 선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채권도 좀 박스권. 그러니까 금리가 완전히 내려가기에는 좀 인플레이션 요인이 아직까지 있고 뜨기에는 뭐 인플레이션은 레벨은 높지만 모멘텀은 둔화되고 그리고 통화 정책도 거의 레이트 사이클에 막바지에 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금리 상단도 막혀 있고 금리 하단도 막혀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모든 자산이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의 영향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네요. 네. 네, 금리 인상과 자산 시장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3프로 TV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김 박사님 고맙습니다.